부모가 어떻게 말해야 자녀가 기쁘게 공부할까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성적도 오르고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알아내고 싶은 황금 같은 비법입니다. 저자 역시 아이가 어렸던 20년 전부터 간절히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루뭉실한 추상적 조언들이 많았지만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와 표현을 써야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누가 가르쳐주면 큰 절이라도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정보가 많지 않아 직접 궁리하고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말투를 바꿨더니 아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입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바른 인성과 또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이를 서울대에 보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저자 부부가 무조건 마냥 모범적이고 훌륭한 부모였던 것만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작인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에서 부부가 뒤늦게 반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킨 이후에야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장벽을 매일매일 높이 쌓았다는 사실도 대입 전쟁이 끝나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눈물나게 미안해했고 후회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할 때 자녀가 즐겁게 공부할까요? 행복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열공세포를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어떤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작을 못하는 아이에게 5페이지만 읽어볼까? 많은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도 공부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게 흔한 원인입니다. 해야 하는 공부가 산더미처럼 많은 게 보이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시야를 좁히라고 조언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공부의 전체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 됩니다. 올라야 하는 수천 개의 계단을 다 보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계단 10개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선 5페이지만 읽어볼까? 100층까지 오를 걱정하지 마. 일단 계단 10개만 올라간다고 생각해. 누구나 한 계단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회피할 수 없는 삶의 규칙입니다. 초등 1학년이건 고등 3학년이건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전전긍긍하면서 공부 시작을 못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모순적이고 이중적입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멀고 먼 목표를 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중장기적 목표를 가져야 오늘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코앞만 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멀고 먼 길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떨어지니까 할 일만 신경 쓰자는 이야기죠. 오늘 할 일만 생각하면 공부 시작을 못하고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준비가 되도록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내 위치에서 당장 시작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높이는 길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접어버리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 시작이 늦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3이 되기 전까지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죠. 시험이 3일 앞에 닥치고 난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점수가 몇 점 나올지 걱정 마라. 걱정하면서 남은 3일을 허비하지 말자.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해야 할 공부만 하면 된다. 하루살이가 되지 말자. 미래를 싹 잊고 오늘만 열심히 살자.
결과 걱정이 공부를 방해합니다. 늦게 시작한 아이일수록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런 걱정과 불안을 머릿속에서 씻어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늦었으니 하루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생각하겠다고 결심한 아이가 공부의 첫걸음을 가볍게 뗍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린 나이에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결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걱정이 심하면 오늘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같아요.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무관심해야 합니다. 목표를 간절히 여기면서도 자주 잊어야 됩니다. 시즌 MVP의 꿈은 잠시 잊어버리고 투수의 공에만 온통 집중하는 야구 선수처럼 말입니다. 공부 고통을 잘 견디는 아이들은 마음 다스리기에 천재들입니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질문. 어떻게 공부해야 잘 돼? 좋은 학부모가 되려면 천재적 두뇌라도 필요한 것일까요? 자녀 교육법을 공부하는 부모는 참 까다로운 개념도 마스터해야 합니다. 메타인지도 중요하면서 난해한 개념입니다. 저희 부부도 조금 암담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해야 자녀의 성적이 올라간다니 막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메타인지란 나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메타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나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2. 나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3. 나는 배부르면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내 사고의 장단점이나 특징을 설명한 문장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말인데 저런 말을 했다면 이미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즉, 메타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메타인지 능력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나는 긴장하면 잘 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긴장 풀기 연습을 해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외모에 대한 편견이 강하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미 편견에서 벗어날 계기를 얻은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해야 내 생각이 발전합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사고 능력과 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메타인지를 해야, 즉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해야 생각 능력이 좋아집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학습 능력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학습 관련 메타인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국어 중에서 글의 주제 파악이 가장 어렵다. 나는 영어 문법 중에서 가정법 문제에 강하다. 나는 수학 시간만 되면 어려워서 상상에 빠진다. 내가 공부해서 무엇이 약하고 무엇에 강한지 생각하고 말한 문장들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말이죠. 메타인지 표현들입니다. 학습 관련 메타인지력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학습 능력이나 습득 수준을 알아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점을 고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부모들이 소망하는 그것, 즉 성적 향상에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자녀의 학습 메타인지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질문입니다. 메타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일대학교가 추천하는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에게 학습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다고 합니다. 뭘 배웠고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새로 알게 된 게 뭐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은?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였어?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은 뭐였지? 네가 더 공부해야 하는 건 뭐지? 다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수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 훈련법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자기 질문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 아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이해가 잘 되고 어떤 것은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책을 읽으니까 뭘 알게 됐어? 이 책에서 어려운 부분은 뭐였지?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어? 이 책 덕분에 행복해졌다는 뜻이니? 이 책 재미있었어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메타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일대가 추천하는 메타인지 향상 질문의 두 번째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공부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집중이 더 잘 돼? 어떤 경우에 시간만 낭비하게 돼?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췄어? 설명 좀 해봐. 어떤 방법으로 복습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암기가 잘 될까? 좋은 공부법과 나쁜 공부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이럴 때 나는 공부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아이는 성적 향상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공부만 하는 아이는 비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위에 소개한 질문들을 응용해서 많이 물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단, 아이가 압력이나 간섭으로 느끼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즉답을 강요해도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답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홀로 공리하고 판단할지도 몰라요.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획부터 스스로 짤 수 있게. 뭘 먼저 해야 할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럿이지만 질문이 효율적입니다. 시험을 친다고 해볼까요? 시험의 전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 전 단계, 시험 공부 단계, 시험 후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험 계획 단계.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몇 등을 목표로 해야 할까? 시험 공부 단계.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나? 더 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시험 평가 단계. 시험을 잘 본 이유는 뭘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아이가 위에 8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할 수 있다면 대단한 수준의 메타인지력을 가진 것입니다. 밭을 면밀히 살피면서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농부처럼 아이가 자기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하거나 고칠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질문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또 몇 등을 목표로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현실적인 목표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알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다음에도 어려움을 수월히 이겨낼 것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질문하세요. 이번 시험을 잘 본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면 아이는 어느 문제집이 좋았다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좋았던 공부 방법은 다음에도 유지할 것입니다.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묻도록 부드럽게 배려하세요.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메타인지력이 높아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혹여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큰 이득입니다. 자신에 대해 분석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인생을 든든하게 떠받칠 테니까요. 자기 성찰 능력이 곧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율적 공부 습관을 기르는 말. 언제 할 건지 알려줘. 부모의 속이 불타오릅니다. 숙제가 쌓여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노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이를 책상 앞에 앉히는 가장 평범한 방법은 압박입니다. 숙제해라 빨리 라고 외치는 겁니다. 90% 이상의 부모들이 이 방법을 택합니다. 아이가 숙제에 집중할 확률은 낮아요. 끌려가거나 떠밀리는 느낌이 싫어서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타율적인 상황에서는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아이는 초점 잃은 시선으로 의자에 앉아 있겠죠. 이제 부모는 2차 압박을 가합니다. 8시까지 끝내지 않으면 혼난다 라고 불을 뿜듯이 포효합니다. 역시 90% 이상의 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부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압박하고 겁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효과는 높았어요. 아이는 후다닥 책상으로 가서 정해진 시간까지 숙제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의 간섭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쯤부터는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율적인 학습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공부하지 않기로 자율적으로 선택해버립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더욱 그렇겠죠. 타율이 아니라 자율의 엔진이 이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육아교육 전문가인 리사 리네 롤슨이 한 매체에서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언제 숙제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언제 시작할 건지 정해서 알려줘. 공부할 시간을 아이가 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율성을 누리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밝은 기분으로 공부할 여건이 됩니다. 응용 표현은 많이 있어요. 시험 공부 언제 시작할지 정해서 말해줘. 몇 시간 공부할 건지 말해줘. 간섭은 하지 않을게. 몇 시까지 TV를 볼 거야?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아이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면 아이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공부할 가능성을 기대해도 되겠죠. 비슷한 내용의 칭찬을 해줘도 아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는 자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한다. 공부할 시간을 정하고 지키다니 대단해. 너는 인생에서 성공할 거야. 자신이 결정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 그게 자유야. 자유, 성공 등 긍정적 단어를 적절히 쓰면 아이가 호응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감동도 주고 자율성도 길러주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언어 습관입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다음 2가지 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뭐하고 앉았어? 빨리 공부해. 공부를 언제 시작할지 결정했니? 당연히 1이라고 말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겠지만 꾹 눌러 참고 2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편이 옳고 효과도 높습니다. 자유 대신 자유를 부여하는 말.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미국의 리처드 라이언 교수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심리학적 욕구가 3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2번째로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느끼길 바라며 3번째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기본 욕구는 유대감, 유능감, 자율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압박하는 부모는 자칫하면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공부 못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은 유대감을 손상시킵니다. 또 너는 바보냐? 넌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라고 야단치면 아이의 유능감이 훼손됩니다. 또 이제 하루 5시간 공부해라. 내가 시간 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강압하면 자율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율감 또는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모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시키는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을 키우며 학습 능력까지 높여줍니다. 제르다 크로이셋 교수는 그가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쁜 말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꼭 배워야 해. 이건 의무야. 성공하려면 이걸 배워야 해. 이걸 하면 좋은 걸 사줄게. 강압 혹은 유인의 말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억누르거나 미끼를 이용해 아이를 통제하려는 작전인 것이죠. 문제는 자율성을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요. 멀리 보면 결국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할 수 없게 자랄 것입니다. 대신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크로이셋 교수가 추천하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걸 배우면 좋아. 이것을 공부하면 다른 단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부모가 추천은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우선순위이고 부모의 추천은 2순위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율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이상론을 따르기 힘듭니다. 당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가 하락하고 내신이 떨어집니다. 자율성을 누리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면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지 못하고 강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를 억압했습니다. 겁도 주고 야단도 쳤습니다. 유능감과 연대감을 해칠 말도 흔하게 썼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이라도 괜찮은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 저희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멘트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의무가 있어. 해야 할 일도 있고 아빠와 엄마는 돈을 벌고 아이를 부양한단다.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의무지. 너의 의무도 있어. 그게 무엇일까? 한번 정해봐. 너 스스로 의무를 정했으면 좋겠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수학이어도 좋고 독서여도 상관없어.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네가 골라봐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뭐든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네가 너의 인생을 허비할 권리는 없어. 뭘 해도 좋아. 시간을 허비하는 건 스스로 용납하지 마라. 게을러지는 너를 스스로 호되게 야단쳐야 해. 그렇게 해주겠니? 물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송세월하는 선택마저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무계획, 무노력, 무개념으로 살겠다는 선택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아이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걸 입증만 해낸다면 무엇을 하든 제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책의 11가지 말습관 중에 첫 번째인 스스로 출발점에 서게 해주세요 부분입니다. 책 뒷부분에 10가지 말습관들이 더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목차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만 들으셔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습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내적, 외적 동기를 적절히 부여.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면 금세 지쳐. 결과 아닌 과정을 응원하는 말. 너는 노력 천재구나. 시간의 힘을 믿게 하는 말. 3년 공부는 3년 적금과 같아. 아이 장점을 꿈과 연결하는 말. 넌 논리적이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게으른 아이를 자극하는 말. 이것만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구나. 세 번째 말습관, 튼튼한 성장 엔진을 달아주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말. 아직은 모르는 거야. 실패 후 재도전의 불씨를 지피는 말. 조금씩 바꾸면 돼. 매일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려면 계획을 세워야 의지가 강해져. 도전할 용기를 키워주려면 꼴찌도 1등이 될 수 있어. 수평적 칭찬이 효과도 좋다. 너만큼 공부 열심히 못했어. 때로는 높은 기대가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말. 넌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 해. 네 번째 말습관, 강요 말고 당부를 해주세요. 학습 태도 지적은 구체적으로. 시험 전에 심호흡 한번 해볼까? 게임하지 말고 진짜 쉬게 하려면 뇌를 인공호흡할 시간이야. 성적 갉아먹는 습관 고치기. 다른 건 그대로 하고 이것만 바꿔보자. 나쁜 성적표에 대처하는 법.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좋아질 거야. 다섯 번째 말습관. 감정을 다독여야 공부에 몰입해요. 걱정이 많아 성적이 나쁠 때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성적 향상의 절대 조건.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관계가 힘들어 몰입을 못할 때 미운 사람 생각하면 인생 낭비야.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하려면 남의 평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네가 옳다. 아빠는 네 편이야. 여섯 번째 말습관. 멀리 있는 목표를 끌어당겨 주세요. 숙련 목표, 성과 목표를 동시에. 성적 1등보단 노력 1등이면 돼. 매일 작은 성공을 이끄는 말.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게 승리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칭찬은 듣고 비난은 무시해버려. 때로는 추상적 목표도 필요하다. 멋있는 사람이 되라. 당장 목표가 없는 아이에게는 오늘에 충실하자. 일곱 번째 말습관. 완전한 몰입에 이르도록 해주세요.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잡생각이 침투하면 외쳐봐. 어린 자녀의 집중력 훈련법. 저 가사를 듣고 노래 이름을 맞춰볼까? 공부 밀도 높이는 비법. 우리 오래 하지 말고 짧게 집중하자. 뭘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아이에게 딱 하나에만 집중해. 여덟 번째 말습관. 효과적 공부를 찾게 해주세요. 세계 최강의 공부법. 셀프 테스트를 해봐. 능동적 사고를 기르는 습관. 다음에는 뭐가 나을까? 작업 기억력을 높이는 퀴즈. 이 숫자들을 한번 기억해봐. 암기의 진실을 알려주는 말. 3번은 까먹어야 네 것이 된다. 아홉 번째 말습관. 슬럼프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세요. 머리 나쁘다고 절망하는 아이에게 사람의 지능은 변하는 거야.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면 꿈을 이룬 자신을 한번 상상해봐. 좌절을 이기는 그릿의 힘. 성적이 떨어져 봐야 쑥 오른다. 자꾸 포기하는 게 안타깝다면 그만해도 될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좋아하는 아이돌을 롤 모델로 얼마나 노력했을지 상상해봐. 극복의 용기를 심어주려면 실패를 반가워해라. 열 번째 말습관.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효율적인 벼락치기 공부법.
중요한 것을 찾아내. 의외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말. 100점 못 받아도 괜찮아. 자기 유능감이 약한 아이에게 남들이 하는 건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이 문제에 틀린 이유가 뭘까? 엄마의 칭찬이 효과가 높다. 노력했으니 결과가 좋은 거야. 11번째 말습관.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기 통제력을 키우려면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현재와 미래의 인과관계. 성공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자. 의지와 집중력의 블랙홀. 스마트폰은 무서운 괴물이야. 남과 다를 수 있는 용기. 공부 잘하려면 달라져야 한다. 열공을 겁내는 아이에게 안 죽어. 딱 한 달만 해보자. 이 책을 읽다 보니 제가 공부를 하던 학생 시절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참 공부를 했던 수험생 또는 학생일 때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의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참 용기도 나고 힘이 되었을 그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책은 비단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방법이 쓰여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다양한 말들과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행복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저의 태도를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행복해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따뜻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